Good morning, fellows. I am Professor back in one of the Moko Maritime Universities, who is in charge of the lecture on port logistics and port management. Today I will cover the understanding of port. Table of the contents of the lectures. I'll give you a lecture of the understanding of the port in the first lectures. Understand the logistics in the second lectures, and understanding of port logistics in the third lectures. Then I will give you a lecture on understanding the port of the first round. The table of contents consists of the etymologies of port, ancient port, definition of port, functions of port, characters of port, location of port, development stage of port, basic composition of port, port facility, modern port, who is a good port, etc. 자, 첫 번째 항만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만을 이해하기 전에 항만의 포괄적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영어의 PORT, 포트와 하버, HARBOUR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즉, 영어의 포트는 라틴어의 POATA, 도, 문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바다의 또는 입구 또는 강의 입구 또는 육상의 입구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놓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당시에 도시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할 때 주위에 만드는 성벽의 건설 예정선을 넘는 것을 마치 적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는 것 같이 간주하여 철저히 금기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죠. 이 때문에 성문을 만들 경우에는 도구나 장비로 건설 예정선을 파지 않고 이 구간을 도구나 장비를 운반하는 장비를 PORTAR입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포트, PORTA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항만, 항구를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PORT, 포트는 어원적으로 수송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수륙교통의 공통 접속 영역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하버, HABOUR은 아일랜드의 HERR, 군대입니다. 와 BARG, 지키다, 구하다, 보호하다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즉 군대를 은닉하여 보호하는 장소 또는 피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단어를 다시 비교하여 보면 PORT, 포트는 HARBOUR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버, HARBOUR은 PORT, 포트의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하버는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적당한 수심을 가지며 태풍과 같은 거대한 파도나 너울로부터 충분히 피항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트는 하버의 조건에 덧붙여서 여객이나 화물을 육상에 내리거나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적당한 시설, 그 다음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 그 다음에 화물을 넣을 수 있는 창고, 상옥 등이 필요합니다. 항만의 어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항만을 보기 전에 고대 항만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상상 속에 있었던 그 고대 항만을 제가 작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 고대 항만 그 국가인 카르타고입니다. 이게 북아프리카 그 지중해 연안 오늘날 그 티니지입니다. 에 위치하였습니다. BC 기원전 8세기에 피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카르타고라는 그 항은 기원전 3세기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명장 하니발 장군이 활약했던 고대 로마와 필적할 만한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카르타고는 크게 육지 영역과 해상 영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육지 영역이죠. 여기 해상 영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들 영역 사이에는 성벽과 제방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성벽이 있죠. 성벽과 제방이 있습니다. 이 항만이 출입구, 바로 여기가 항만의 출입구가 되겠죠. 출입구, 무역선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무역항입니다. 커머셜 포트 무역항입니다. 있고, 강한 적군이 침입하면은 성문을 잠그고 자국의 군함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자체가 군항입니다. 밀리터리 포트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설령 상항에 남아있는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을 닫게 되면은 군항은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군함을 지휘하는 커맨더,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영역에는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이런 항로가 되어 있습니다. 항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로라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죠. 따라서 카르타고라는 도시국가가 이와 같이 철옹성 같은 대단한 성이었지만은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국으로부터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항만 입구가 바로 국가의 경계고 또 고대 도시 국가의 경계가 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국가를 지키는 하나의 이 자체가 경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름하여 포타, PORTA라고 하였고 오늘날 이 항만을 PORT, 포트라고 부르게 된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 바다에 인접해 있는 고대 항만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3입니다. 항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이란 것은 선박의 입항과 그 다음에 출항, 하역, 이송, 여객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입니다. 흔히 항만은 도시의 핵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 항만 중에서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싱가포르, LA, 롱비치형, 로텔담, 시애틀, 시드니, 부산, 이런 도시들, 심지어 미국에 있는 뉴욕이죠. 이런 항만들,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항만이 먼저 형성돼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을 도시 형성의 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의 기능은 크게 7가지의 기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터미널 기능입니다. 터미널 펑션, 터미널 기능입니다.
이 터미널 기능은 항만에서 선박이 접안 및 이안, 화물의 하역, 보관, 집하, 이송, 여객의 승선과 하선 등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원래 항만의 메인 기능이다, 주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인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 economic function입니다. 이 경제적 기능은 항만이나 항만 배후지에서 하역, 화물의 생산, 판매, 유통, 분배 등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쉽게 해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이 3이나 4나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urban function입니다. 자, 도시적 기능입니다. 항만 종사자의 인구 유입으로 도시의 확장, 문화의 형성, 해양 관광, 레저 활동 등 도시를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능은 직업 창출의 기능입니다. 직업 창출의 기능입니다. 여기는 항만에서 일하는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도선, 하역, 보관, 이송 등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의 경우에는 부산항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7 내지 9% 정도 짓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만은 직업을 창출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류의 기능입니다. 로지스틱 펑션입니다. 물류의 기능인데 이 물류의 기능은 항만에서 하역, 포장, 이송, 보관, 정보 등의 항만 물류 기능을 발생합니다. 이 항만 물류 기능을 발생함으로써 항만에서 물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산업 생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Industrial Production Function입니다. 이 산업 생산 기능은 항만 배후단지에서 제품의 조립, 포장, 상표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화물을 또는 새로운 항물을 만들거나 창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가가치 창출 기능인데 Value Added Creation Function입니다. 이 기능은 항만에서 한적 화물의 처리, 항만 배후단지에서의 제품 조립, 포장, 상표 부착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기능은 터미널 기능, 경제적 기능, 도시적 기능, 직업 창출의 기능, 물류 기능, 부가가치 기능 이상 7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의 특성은 크게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재 특성, Public Goods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이 Economic of Scales, 경제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Reduction, Geographical, Monorail and Increased Port Competition입니다. 이는 뭐냐, 매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독점 감소 및 항만 경제의 정대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의 정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요 고도화와 다양성의 존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 5가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공공기능의 공공재에 대해서 보면은 공공재를 퍼블릭 굿즈라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재의 특성이라는 것은 항만은 국가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학교, 병원, 철도, 공원, 도서관 등과 같은 영조물이죠. 이것을 퍼블릭 인스티튜션이라 합니다. 영조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퍼블릭 굿즈, 공공재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화입니다. 그래서 항만은 일반적으로 일시에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항만 물동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투자 비용이 감소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동량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다면 항만을 배를 대릴 수 있는 선석을 한 개 만든다는 것보다는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투자 비용이 적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이 존재합니다. 매몰 비용. Existence of sunk cost입니다. 매몰 비용인데 항만 시설은 항만 서비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또는 항만에 배가 안 들어올 경우 항만 시설 투자비는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리적 독점 감소 및 항만 경제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항만을 경유하는 그 유동 항물은 다른 항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만이 독점적으로 그 항물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접 항만과 배후 단지가 중복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물은 운송 비용이 적게 소요되거나 기항 선박 회사의 수가 많고 또한 기항 빈도가 높은 항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특정 항만에 의한 지리적 독점 현상의 감소와 임접 항만 간의 경쟁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리적 독점 감소와 항만 경쟁 증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 항만의 그 특성은 수요의 고도화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박의 전용선화, 대형화를 통해서 액체 및 가스 화물, 컨테이너 화물, 살적 화물, 자동차, 일반 화물, 위험 화물 등 다양한 형태의 화물이 항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화물을 하여가기 위한 전용 보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만을 이용하는 수요와 고도화 및 다양화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마지막 항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만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라는 것은 location of position, port입니다. 항만이 어디에 입주를 하느냐, 이 문제죠. 자, 그림의 좌측 위로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델타, 요 강이 있고 여기 바다잖아요, 그죠? 여기 델타 지역인데 삼각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노 델타라는 강 하류인 델타 지역에서 형성된 이런 항만입니다. 여기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모래가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at the margin of the delta라는 델타 지역의 상부에 항만이 자리 잡은 경우입니다. 요쪽에 자리 잡은 경우죠. 그 다음에 along river입니다. 그죠? along river는 강을 따라서 형성된 항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 많이 가봤습니다만 대표적인 항만은 미시베 강을 따라서 만들어진 뉴올린스 항만입니다. 여기서 미시베 강에서 한 24시간 따라 올라가면은 뉴올린스 항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항만입니다. 그 다음 내추럴 하버입니다. 이 내추럴 하버는 천년 항만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부산 북항입니다. 부산 북항은 산이나 섬으로 둘러싸인 항만으로 파도, 서웰, 바람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같은 항만 시설을 만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에쇼출인데 이는 하구에 자리 잡은 항만입니다. 하구 바로죠. 그래서 강의 하구에 자리 잡은 항만인데 뭐 이런 항만들은 수없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니얼 오브 에쇼출인데 하구 근처에 자리 잡은 그런 항만이죠. 약간 하구보다도 여기보다도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너 베이 에 자리 잡은 항만입니다. 뭐 이런 쪽은 미국의 텍사스 베이 근처에 발달된 그런 항만들이 많이 있겠죠. 뭐 템파라든가 이런 항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텍티드 이런 항만인데 인공 항만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대표적인 항만은 대한민국의 그 동쪽에 동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동해 항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항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파도도 많이 치고 여기서 방파제를 이렇게 많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런 항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만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setting, expansion, specializ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setting이란 것은 정착 단계, expansion이라서 항만의 평창 단계, 그 다음에 specialization이라서 항만의 전문, 각 그 요즘 전용수익 나오잖아요, 그죠? 전성별로 이렇게 그 부두가 나뉘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항만의 구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육지 영역이 있죠. 육지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 해상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해상 영역, 그 다음에 그 여기 있는 항만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또 항만은 육상 영역과 또 해상 수송이 접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 그래서 우리가 항만을 인프라스트럭처 하자, 인프라 이야기하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항만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심으로 트럭이나 또는 기차나 고속도로 뭐 이렇게 이 기차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고속도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럭, 기차 등의 육상 운송 수단이 화물을 싣고 항만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이에서 실온 짐을 육상으로 또 운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수단 또한 항만으로 접근하여 서로 만나서 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을 육상 운송 수단과 해상 운송 수단인 선박과 연결해주는 일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공동 접촉 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만의 그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의 기본적인 구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해상 영역이 있고 육상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영역과 육상 영역 사이에는 하나 인터페이스로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그 육상 영역과 해상 영역에 이것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육상 영역, 해상 영역, 그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 영역 이 세 가지로 주로 나뉩니다. 인터페이스 영역이 포트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항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 보듯이 항만 시설은 인프라스트럭처, 슈퍼스트럭처, 그 다음에 스포트 퍼실리티, 포트 패밀리티 퍼실리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우선 기본 시설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은 여기에는 워터프론트 퍼실리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 퍼실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트랜스포테이션 퍼실리티, 도킹 퍼실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워터프론트 퍼실리티라는 것은 항로, 배가 다니는 길 항로입니다. 그 다음에 배를 앵커를 놓을 수 있는 앵커레이지, 그 다음에 터닝베이스, 배를 돌릴 수 있는 터닝베이스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퍼실리티에서는 브레이크워터 방파제, 그 다음에 팔을 막아주는 암백, 그 다음에 도킹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트랜스포테이션 퍼실리티는 레일웨이, 로드, 그 다음에 큰넬, 브릿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킹 퍼실리티에는 배를 붙이는 쪽이잖아요, 그죠? 접안하는 쪽, 키, 피어, 돌핀, 제티, 플로팅, 제티, 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시설을
그 담당하기 위한 그 항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시설이죠. 그래서 개개 항만 이용자에 대해서 그 이용 가치를 달리하는 시설입니다. 자, 여기에는 내비게이셔널 옵션, 그 옵셔널리 퍼실리티, 로딩 앤드 언로딩 퍼실리티, 카고 디스트리뷰션 퍼실리티, 십 스플라이 퍼실리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비게이셔널 오셜리 퍼실리티는 에이즈2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라이트 시그널, 일루미네이션, 커뮤니케이션 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딩 앤 언로딩 퍼실리티는 크레인, 대리, 카고 펌퍼, 포크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카고 디스플레이션 퍼실리티는 웨어하우스, 세드, 야드, 컨테이너 야드, 사일럼, 올 스토리지 탱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 스플라이 퍼실리티라는 것은 리필링 퍼실리티, 워터 스플라이 퍼실리티, 푸드 스플라이 퍼실리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 퍼실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트 퍼실리티는 뭐냐면은 이제 시설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Near Distribution Facility인데 여기는 스토리지 웨어하우스, 시핑 센터, 컴플렉스 플레이트 터미널, 메인터넌스 퍼실리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 퍼밀리티 퍼실리티라는 것은 그 친속 시설인데요. 항만의 친속 시설인데요. 자, 여기는 보면은 마린 레저 퍼실리티인데, 마린 레저 퍼실리티는 피싱 에어리어, 피싱 보트, 크루즈 십스, 야트, 뭐 이런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린 파크 퍼실리티에는 마린 파크, 마린 오토브레이터리, 마린 월크웨이 등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는 포트 인프라스트럭처, 포트 퍼실리티에서 포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브레이크워터 방파제에 해당되겠죠. 여기가 레일웨이 철로가 해당될 것이고, 여기가 배를 댈 수 있는 그 컨테이너 터미널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포트 슈퍼스트럭처는 항만 기능 시설이죠. 그래서 여기에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컨테이너를 하여갈 수 있는 겐트리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는 웨어하우스 또는 세더 창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제 배를 그 짐을 배에서 이 벙커를 갖다 넣어줄 수 있는 벙커링 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항만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부산 그 뉴포트에 부산에 위치하는 부산 뉴포트, 부산 신항입니다. 이 부산 신항은 2006년 개항을 했고, 총 사업비가 1조 7,406억, 1조 746억 원의 예산으로 1995년부터 2013년의 그 사업을 통해서 신항 1부도 PNIT, 신항 2부도 PNC, 신항 3부도 HJNC, 신항 4부도 HBNC, 신항 5부도 BNCT 등을 모두 그 개항했습니다. 자, 부산신항은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서 최대 수심이 10m, 17m 그 이상입니다. 또는 23개의 컨테이너를 댈 수 있는 선석을 갖추고 있고 25,000 TU급, 지금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컨테이너 허브 항만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있는 부산신항과 부산북항은 2021년 지난해죠. 2269만 TU를 그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해서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당당히 이름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신항의 각 단계별 컨테이너 운영사, 부두 길이, 수심, 연간 하역 능력, 동시 접안 능력, 총 면적, 하역 장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1단계죠. 1단계인데, 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사는 그림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부산 뉴포트 인터내셔널 그 터미널, 그래서 BNIT라고 하죠. 자, 부두 길이, 그죠? 부두 길이는 1200m, 그 다음에 수심은 16m, 그 다음에 그 연간 하역 능력은 138만 TU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시 접안 능력이죠. 동시 접안 능력은 세척을 갖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사이즈, 총 면적은 8,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역 장비는 겐츄리 크레인이란데, 그 다음에 트랜스 크레이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그림의 자료에서 보이듯이 부산 뉴포트 컨테이너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PNC입니다. 자, 부두 길이가 2000m, 그 다음 최대 수심이 16에서 17m, 그 다음에 연간 하역 능력은 273만 TU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 접안 능력은 6척을 컨테이너를 접안할 수 있고, 총 사이즈는 12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역 설비는 겐츄리 크레인, 트랜스 크레인 포함해가지고 19대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단계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서사는 그림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한진 뉴포트 컴퍼니 터미널, 즉 HJNC이고, 부두 길이는 1100m, 최대 수심은 18m, 그 다음에 연간 하역 능력은 160만 TU, 그 다음에 동시 접안 능력은 2척입니다. 총 사이즈는 688 제곱킬로미터고, 하역 장비는 12대의 겐츄리 크레인, 42대의 트랜스 크레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선사는 그림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한진 부산 뉴포트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HPNT이고, 자, 부두 길이는 1150m, 수심은 16에서 17m, 그 다음에 하역 능력은 160만 TU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 접안 능력은 2척이고요. 토탈 사이즈는 55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역 장비는 12대의 겐츄리 크레인, 38대의 트랜스 크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단계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그림에서와 같이 부산 뉴포트 컨테이너 터미널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BNCT이고, 부두 길이는 1400m, 수심은 17m, 그 다음 연간 하역 능력은 160만 TU, 그 다음에 동시 접안 능력은 4척입니다. 토탈 사이즈는 785제곱킬로미터고, 하역 장비는 8대의 겐츄리 크레인, 38대의 트랜스 크레인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굿포터, 좋은 항마이란, 질적으로 좋은 항마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항마이란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항만 전문가로서 이렇게 한번 좋은 항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배가 출입항할 수 있도록 수심이 깊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심이 있고 넓은 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나, 그 다음에 파도나, 그 다음에 큰 스웨링 등이 있을 때 이런 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 또는 영향을 덜 받는 곳이라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석, 배를 댈 수 있는 충분한 접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싱 퍼실리티랍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이전에 부산신항에서 각 단계별로 배럴될 수 있는 선석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이 충분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딩과 언로딩을 할 수 있는 하역 장비가 충분하게 되겠죠. 여기는 겐츄리 크레인, 트랜스 크레인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충분한 저장 시설이 됩니다. 저장 시설 컨테이너 야드, 그 다음 웨어하우스, 세드 등이 여기 해당되겠죠. 창고 등이.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시설을 충분한 트랜스포트 이송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테이너라든가 포크리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항내에 있는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플라인 스포트 퍼실리티 공급과 충분한 공급과 지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선식뿐만 아니라 벙커링, 그 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 충분히 수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항로에서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메인 항로가 길게 되면은 대형 모선이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항을 아무리 가고 싶더라도 모선은 인천항에 갔다 오면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또는 일본, 북중국 그런 화물들은 부산항에 화물을 내려주고 그냥 다른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메인 항로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충분한 항만 포트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포트 서비스라는 것은 항만 노동자의 그 서비스도 좋지만은 항만 시설에 대한 서비스, 항만 가격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항만 비용이 낮아야 됩니다. 항만 비용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 비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항만을 선주들이 꺼려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물동량, 화물이 있어야 항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물동량이 충분히 존재해야만이 많은 그 선박들이 출입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강의 가치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강의 강의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그 강의 내용이 항만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만의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그 항만에 대한 항만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대 항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항만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항만의 기능이 뭔지, 항만의 그 성격 특성이 뭔지, 그 다음에 항만의 위치가 어디에 대략적으로 위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항만의 발전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만의 기본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만 시설, 현대 항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좋은 항만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